자, 오늘은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이라는 오늘은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를 하는 분들이 이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을 응용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저축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가로저축은 뭐고 세로저축은 뭐냐? 인생에는 5가지 필요자금이 있다고 하죠. 30살에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결혼자금이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집이 있어야 되니까 주택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크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자금과 결혼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노후자금,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기본 필수 인생 필요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저축하기 위해서 각각 분산해서 하는 것이 가로저축이고요. 차량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3, 4년 동안 주택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결혼자금을 위해서 또 저축하고, 이런 게 세로저축이다.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1년 후에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차를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저축을 했다가 이렇게 차를 사는 순간 돈이 빵원이 되죠. 그래서 차량 마련을 위해서 1천만 원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차량은 만들 수 있었겠으나 모인 돈이 이제 없는 거죠. 다시 저축해야죠. 그러면 한 예를 들어 5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혼을 위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다시 5년 동안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겠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련해서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대출도 받겠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5년. 그래서 처음부터로 보면 10년 후에 예를 들어 주택 마련을 한다. 전세자금 한 5천하고 주택 마련자금 2억하고 해서 2억 5천짜리 주택 마련을 한다. 그러면 이걸 5년 안에 2억 5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면 뭐가 있겠어요? 자녀가 처음서부터 보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아이를 낳아서 이때 성인이 됐다면 대학교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자녀들에 대한 입학자금, 그 다음 학자금, 그 다음 결혼자금까지 한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세, 40세, 50세, 30년이 지나면 60세가 되죠. 한 4억 정도가 예를 들어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10년 동안 과연 이 4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개인연금도 있고 그동안 저축했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쌓아놨던 대출들도 아직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대출들도 아직 남아있어서 대출 갚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이렇게 저축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렇게 저축하다 보면 모아서 다 쓰고 모아서 항상, 그래서 인생에는 항상 제로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없이 늘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로저축이라는 건데, 가로저축은 3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일단 금리라는 건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시간이 돈을 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나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는 만큼 그만큼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효과이기 때문에 절세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비과세나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적당한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복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서서히 이자가 쌓여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높은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더 얘기하면, 가로저축은 이거를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1번 차량 1년 목표, 그 다음에 5년 결혼, 이거를 또 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이 중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득의 10%는 장기로 저축을 해야죠. 여기는 노후겠죠.
노후니까 노후에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우리 원칙에 따라서 소득의 10%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노후를 위해서 장기로 저축한다. 그럼 이만큼이 이자가 불어난 거고 이만큼은 원금이겠죠. 이만큼은. 그죠? 이만큼은 원금이. 이만큼 원금.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20만 원은 연금 저축을 했으니까 80만 원이 남는데 이 80만 원 중에서 저축은 자기 나이만큼 하고 투자는 100 나이만큼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80만 원에 나이 30%는 38, 24, 24만 원은 저축을 하는 거고 80만 원에서 56만 원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년과 5년을 단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년과 20년을 중기로 보면 5년을 목적으로 하든 1년을 목적으로 하든 여기에 24만 원을 분산하는 거고요. 단기 자금에. 그 다음에 10년과 20년을 중기로 보고 여기에 56만 원을 투자한다. 물론 이렇게 저축을 해서 1년 하거나 또는 5년을 해도 이 자금이 이 1000만 원, 1억, 2억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이 됐을 때 돈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이론적이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서 5년, 10년, 20년 시점에서 작은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무려 이 복리효과의 이자까지 덤으로 여기는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죠.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서 여기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효과를 보면 꼭 이자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서 어디가 더 좋겠느냐라는 게 이제 가로저축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로저축이 무조건 맞다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로저축처럼 계속 하나의 목적으로만 만들고 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분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 포트폴리오죠? 분산저축이죠? 그래서 분산저축을 해서 이 세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저축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제저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강제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소비 성향 때문에 저축이 안 돼요. A라는 사람은 8%를 저축하는데 B라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16%를 저축을 해요. 누가 잘 살겠어요? B가 잘 살겠죠. B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이 B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국민연금 받는 일반 직장인들은 8%를 국민연금으로 돼요. 이 중에 4%는 개인이 내고 4%는 회사가 내주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16%, 8%는 국가에서 내주고 8%는 개인이 낸다 이거. 어쨌든 일반인들의 2배를 강제로 저축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도 2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제저축을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가로저축, 세로저축도 중요하지만 저축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뭐가 됐든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세로저축만 한다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이거죠. 예, 저축을 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저축을 안 하는 게 문제고 저축을 한다면 목표를 정해놓고 가로저축으로 분산해서 수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